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뭘 봐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이 페드예요. 페드가 하나님이야. 그냥 여기서 돈 벌어라 하고 바람을 밀어주고 살아나라 그러면 생명이 불어나는 거고 안 그러면 이거 죽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는 페드가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리세션이다. 이번 리세션. 리세션이 오면 100% 주식시장은 깨집니다. 안 깨진 적 없습니다. 이번 리세션이 끝나고는 다 때려박고 여행 다닐 겁니다. 그냥 차라리 잊혀지자. 숏을 부르다가 조용히 사라지자. 이제 시장 좀 이렇게 좀 풀어줄 때 안 되셨어요? 좀 이렇게 이제 귀향해서 좀 돌아오고. 이제 나 하나 남았어 이제. 다 변절자가 됐어요. 이제 나 독립군의 심정으로 나 지금 얘기할.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합리적이에요. 제 입장에서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푸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매크로 데이터를 보진 않는데 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금융 장세에서의 매크로 데이터는 시장이 일괄적으로 역금융 장세에서 확 빠지거나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이 발표되면서 2월 초까지 오는 이제 역실적 장세 초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제 실적 발표인데 역실적 장세는 지수 예측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죠. 지수 예측 자체가. 그러니까 실적 장세나 역실적 실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실은 지수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중요도가 많이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10년 사이클, 10년 이렇게 돈을 풀고 죄는 사이클이 2018년에 사실은 끝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금리를 3%까지 올릴 때 트럼프가 그걸 조이지 말고 제롬 파월이 하자는 대로 놨어야 됐고 2018년에 네, 18년에 거기서 피벗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30% 빠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투자 사이클의 마무리 종착역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을 밀어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축약되고 폭발적인 상승을 맞은 이후에 증시가 한번 부러지고 나서 이제 그 사이클을 갖다 딱 붙이면 사이클 10년 사이클의 마지막이 오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18년에 왔었어야 될 장이 이제 온다? 네.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년 고기 말부터 시작해서 팬데믹 터질 때 그 2년간을 잘라서 금융 데이터들 이렇게 붙이면 정확하게 사이클이 딱 맞아요. 그래요. 그 금리 올리는 거, 일드 커브 인버전 되는 거, GDP 증가하는 거, 투자, 캐펙스 투자하는 거, 뭐 투자, 소비, 소득, 지출, 뭐 생산 모든 국면에서 그 데이터 2년치만 딱 잘라서 붙여버리면 10년 주기 사이클의 레코드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지우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그렇죠.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네. 그거를 자르듯이 그 2년은 딱 잘라놓고 붙여보면 네. 이제 단순한 시장의 어떤 성장 가도 국면에서의 1, 20% 조정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동안 통화가 팽창하고 산업 사이클이 돌아나고 버블과 버블의 붕괴 과정에서 오는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좀 뭐 비근한 예로 다우존스 지수가 강하잖아요. 예. 나스닥에 비해서. 그거 꼭 그런 사이클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거에도. 예, 과거에도. 거품이 많이 낀 곳은 많이 내려가고 음. 실적이 나오는 건 버티다가 나중에 그게 같이 빠져버리면 거품이 해소가 되고 시장이 하락 사이클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지금은 이제 외로워요, 되게 혼자. 혼자 외로워. 외로워요. 월가에는 강의사 친구가 있어요. 있어요? 마이크 윌슨. 마이크 윌슨은 모건스탠리 마이크 윌슨은 뭐 한 일주일 전에도 그랬더만 여기서 한 20% 더 빠진다. 그 정도는 각오하자. 되게 강세론자네요. 20%면 전 30%인데.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강인 이사께서도 이 유튜브나 아니면 경제 채널이나 또 본인 또 유튜브 채널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방송 노출이 많잖아요. 네. 제가 느껴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강실청하면 내가 뭐 유진투자증권의 강모라고 얘기 안 해도 강실청하면 누군지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알고. 네. 그리고 이러시는 거야. 지금 아주 명쾌한 논리를 갖고 계신데 경기를 봐라. 그리고 금리가 그동안에 그 낮았던 제로 수준에서 여기까지 급하게 얼마나 왔느냐 등등 해서 그래서
본인이 당시 이제 말하는 사람이 난 그래서 또 그 강칠천 선생의 그 논리도 공감이 가고 해서 인버스 내지는 꽃버스를 들고 고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여쭤봐. 네. 아니 잘못 들으셨네. 아니 그때 작년 연말에는 이거 반등 온다 했는데 강칠천 선생도 12월까지는 뭐 하다못해 이렇게 반등 온다 했는데 왜 그 와중에 오르는 구간에서 그렇게 급하게 잡으셨느냐 하면 그랬어요 이러시거든. 그래 말씀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개인 유튜브를 켰던 첫 번째 이유가 억울해서 켰어요. 억울해서. 억울해서? 내가 방송 많이는 안 하는데 네. 저점에서 켜서 이제 인버스 실의가 없다. 고점에서 이제 까꾸러진다. 그거 지금 제 유튜브 개인 유튜브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왠지 좀 방송이 어려울 것 같아서 고객분들한테 나 오늘 방송 나가니까 여기 좀 와라. 그러니까 응원군을 막 불렀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지수에 대해서 막 하방 쪽으로 그냥 계속 밀고 하방 베팅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저점 미안하지만 2200 저점, 2130 저점 다 잡았어요. 그리고 인버스 다 거기서 다 매도했고 그리고 이전에 뭐 작년 6월, 5월에 왔었던 그 나스닥 저점에서 인버스 다 처리하고 거기서부터는 원유 인버스 치고 천연가스 인버스 치고 천연가스 인버스는 30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천연가스 가격 빠진다 쪽으로 베팅하셨다. 9불, 8불 넘어갈 때 이거는 5시그마, 6시그마 거의 100년 이상 되는데 그래.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나라 망한다 이렇게 되면 그럼 나라가 망해서 빠지든 수요가 없어서 빠지든 빠진다. 그러니까 이거 깎으러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저는 베팅하는 거가 이제 요거를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 게 이제 질문을 한번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자, PER 10배, PER 8배, 9배.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 사자는 사람. 리세션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10년 주기 사이클이 한번 남은 것 같으니 이거를 피한 다음에 사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있다고 치죠. 네. 그 물어봐요. 이 둘 중에서 누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같냐라고 하면 대부분 다 리세션 끝나고 나서 잡자라고 하는 사람이 너 바닥 잡으려고 하지? 그렇게 얘기하죠. 딱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아니 PER 10배, PBR 0.9배 여기가 바닥이라고 이 사람들은 바닥이라고 얘기한 건데 그 사람들이 찍어서? 바닥이라고 네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 리세션 맞춰갖고 바닥 잡으려고 그러지. 내가 언제 그랬어? 자기는 벌써 바닥 잡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어 교육의 문제. 선생님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이거 제가 방송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야 의사 전달하고 의사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구나. 분명히 저는 이벤트의 생성과 소멸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게 리스키한 빙판길을 달릴 때 거기서는 살살살 가자. 그리고 나서 그 끝나고 나면 때려 박자는 거지. 저 빙판길이 뭐 미끄럽고 안 미끄럽고 그거 뭐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이게 분명히 증권가하고 지금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리세션이다. 이번 리세션. 네. 개나 그렇죠. 소나 다 읊어대는 리세션. 그러니까 만약에 리세션이 오면 가장 유명했던 발생하기 전에 유명했던 리세션이 될 거고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하고 지금 증권맨들하고 완전히 찢어져 있어요.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은 리세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어요. 온다 쪽으로. 온다 쪽으로. 경제 데이터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실물 쪽이니까. 네. 리세션이라고 하는 건 증권가에 있는 컨셉이 아니에요. 증권가는 이걸 예측해서 주식을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거지 전부 다 리얼이 붙습니다. 리얼, 컨섬션 애니 익스펜디처, 리얼 웨이지, 리얼 세일즈 다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 반영하고 금리 반영하고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리세션이지. 여기서 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가가 안 빠지니까 리세션 없다. 이건 매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매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빠질 수는 있어요. 주가가. 그런데 이걸 안 빠지는 걸 보니까 리세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거꾸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제가 굳이 제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퍼포먼스를 냈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설득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제가 설명해도 그 양반들 안 들을 거고 그리고 제 말씀 설득 안 돼요. 네, 그리고 제 말씀을 잘 듣는 네.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기만 하면 다 알아서 들으시니까. 네. 근데 그렇기는 한데 이게 나이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예상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상 사고 많이 발생하잖아요. 가다가 길에서 쭈꾸덕 미끄러지는 거. 그 길이 미끄러운 줄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게 안 보여서 넘어지는 것도 있어요. 리세션은 그렇게 발생하는 거지 실물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어디가 막히니까 오는 거지 미리 금융 지표로 예상할 수 있고 멀티플이 비싸고 이익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역금융 장세에서 이미 계산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계산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하락 장세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다가 감당 못하면 쭉 빠져버리는 장세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현금을 일정 비중 가지고 계셔야 된다. 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막 뭐 나스닥 멀티플 40배 들어가고 S&P 23배 들어가고 부동산 막 천문학적으로 올리고 가는데 뭐라고 했느냐? 현금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현금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금도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금값도 빠졌어요. 지금은 올라갔지만. 예. 그러니까 시중에 도는 많은 레토릭이나 어떤 내러티브들이 검증되지 않은 게 상당히 많아요. 실물적으로 주식을 만져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 겁니다. 근데 이게 경험이 매우 짧거나 혹은 내공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한마디 한마디 한 발짝 내딛어서 나가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좀 힘든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고집 부린다. 이제 그동안 1년 반 동안 고집 부렸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주식에 베팅하고 풀베팅하고 하고 싶은데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네. 보는 종목들도 막 사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남은 한 발이 제가 보는 것과 다르게 빗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삼진아웃으로 제가 뭐 축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제가 벌어놓았던 이 아까운 재산을 난 여기다 털어놓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다. 근데 나는 사기 싫은데 고객님 사십시오. 이거 됩니다. 그거 20% 30% 먹으려고 3,300에서 2,000선까지 빠졌는데 거기서 다 계속 밀어넣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때려 넣었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 넣었다가 여기서 한번 툭 부러져 버리면 재기불능이 돼요. 재기불능. 이거는 유명한 브로커가 되고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잘 나가는 방송인이 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잘못하면 독약이거든요. 먹으면 설사합니다. 예.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돼요. 상승장 이렇게 13년 상승장에서 돈 못 벌었어. 그런데 역시적 장세에 나오는데 거기서 종목을 찍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거는 선수들이 하는 얘기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20, 30%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단타하기 좋다는 선수들 많이 있거든요. 그거 오케이. 그거는 그 양반들이 내 유튜브를 보겠냐고 지금. 아니라고. 다 물리고 20, 30% 깨지고 미국 주식 물리고 한국 주식 물렸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갖고 그 질문하는 수준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여기서 더 때려박으라고 하면 그 양반들 카드 빚내다 때려박습니다. 왜냐면 제가 쇼쟁이였잖아요. 야 마지막 남은 강칠천 저놈이 저거 뷰 바꿨다. 그러면 이제 갖다 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 그냥 차라리 잊혀지자. 숏을 부르다가 조용히 사라지자. 이게 내 역사적 근데 사명이다. 조용히 사라지시면 네. 혼자 어디 골방에 가셔서 매매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매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제 남은 돈 뭐 우리 딸 시집 보낼 돈 뭐 처자식 거기 어디 쫓겨날 돈 아니면 이번 리세션이 끝나고는 다 때려박고 여행 다닐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70여 가지 항목들을 다 확인합니다. 제가 70여 개가 넘을 거예요.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들이요? 경제 지표, 금융시장 지표, 트레이딩 지표 해서 제가 70여 개를 여기 자료도 갖고 오는 거 다 거기에서 예. 축출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들은 돈 주고 사고 블룸버그 단말기까지 설치했어요. 제가 보려고. 그거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연간 한 5천 네. 들죠. 근데 아, 그걸 하면서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은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돈 잘 안 벌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때려 박아놓고 믿으면 되고 같이 사업해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돈을 10년을 쫓아다니면서 조그만 그 한 주먹 되는 성공을 맛보다 보니까 아 이게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뭘 봐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이 페드예요. 페드가 이 가시야. 페드가 하나님이야. 그냥 여기서 돈 벌어라 하고 바람을 밀어주고 살아나라
그러면 생명이 불어나는 거고 안 그러면 이거 죽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는 페드가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단기적인 반등은 좋지만 윗방향으로 틀어가지고 갈 만한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라니 꼭 나쁜 것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애들 보십시오. 돈 계속 들어오는데 나중에 돈 퇴해줘야 되는데 지금 4%짜리 금리 막 나온다. 그럼 이건 꿀인 거예요. 꿀이지.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해븐이죠. 금리 높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노동 생산성, 그다음에 인구 상승률, 경제 성장률 그거에 맞춰갖고 금리가 높아지면 돈 놓고 돈 먹고 어떤 사람은 가서 놀고 소비하면서 계속 선순환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늙어가고 인구 증가율 낮아지고 노동 생산성 낮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인플레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게 꼬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체만 놓고 단순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숫자 노름하지 말자. 퀀트 가지고. 그 뒷면에 있는 경제의 이면에 있는 흐름들을 보자. 그렇게 본다면 아직 한 발 남았다. 오케이. 모처럼 우리 또 강의사 나오신다길래 저도 오늘 방송이 기다리지 않는데 네. 첫째 제가 그거 하는 거는 강의사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첫째 안도하는 거는 말이에요. 우선 우리 강희연 이사가 무게 중심이 위로 안 올라가 있다는 게 난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이게 붕 뜬다고. 네. 정권맨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어. 한 줌의 작은 성공. 지금 큰 성공을 하셨거든 작년에. 응? 소문.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식 좀 하신다는 분 중에 강연이 네. 이름 석자 모르는 분들 없고 다 한두 번은 기억나는? 보셨어요. 감사한 네. 일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사람이 이게 부음해지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런 정도로 가벼운 사람은 아니고 확실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굉장히 잘 처신해야 되고 생각도 똑바로 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된다는 것 같다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부담스럽죠 사실. 많이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스럽죠. 보급형 전문가 데려다 놓고 이거 막 있잖아. 거기 있잖아. 광해에서 나오잖아요. 종 있잖아. 광대 데려다가 왕 시키니까 막 안음이 나오는 거지 지금. 네네. 보급형 전문가가 뭐 이거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개인 투자가들하고 눈높이는 그래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의도에서 강현이 네가 너를 제일 잘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고객들은 내가 잘 안다. 큰 고객들을 위해서 10억, 20억짜리를 위해서 노예처럼 살면서 그걸 뭐 그 과실을 따먹고 그렇게 크진 못했지만 10위권 정도 되는 증권사에서 계좌 걸어 들어온 계좌가 지금 15년 동안 딱 2개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발로 뛰고 영업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얘기는 하지만 연봉이 1억이 아니라 월 1억 정도 받는 증권맨까지 저는 됐었고 그거는 사실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고객분들이 이 주식을 대할 때 3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와서 그거 사실 되게 소중한 돈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예. 그거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벌려볼까 하고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잘한다고 하니까 와서 조언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책 몇 권 읽고 와갖고 그거 레토릭으로 갖고 내러티브로 이거 하면 되게 똑똑한 것 같거든.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나지. 그거는 되게 좀 우리가 전문가 스스로도 서로 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을 멋있게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입장으로 이 주식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3천만 원 갖고 그럼 1년에 100% 벌어야 3천만 원이잖아요. 차라리 아르바이트 파타임 뛰는 게 나아. 일단 시드가 커야 돼요. 무조건 여기는. 네. 그리고 3천만 원 갖고 분산 투자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분산 투자한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될 것 같은 거에 팍 때려박고 안 되면 가서 노가다 뛰면 돼요. 그리고 수익률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수익금입니다. 본전 안 까먹고 수익 낼 수 있는 거. 제가 채권을 얘기할 때 굉장히 아노미가 나왔던 거 채권 제로츠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채권 ETF를 추천하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깎꾸러지면 리세션이 오고 그럼 금리 인상 종료된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그럼 다 주식 지르잖아요. 근데 ETF 질러갖고 60% 30% 한 달 만에 나는 걸 모르더라고요. 회원들이. 여기 유튜브에 회원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채권형 ETF. 채권형 ETF 나오는 거.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안 깨지고 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쐐기가 박혀서 밀리지 않고 수익을
수익률이 100% 1000% 나가는 거 자꾸 그 허황된 소리 하지 말고 평생 가서 한번 먹어본 거 가지고 자꾸 되씹어가면서 반추해가면서 그 단물 빠진 껌처럼 그거 자꾸 씹어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하죠. 누구 10배 못 벌어본 사람 있나요? 1년, 1, 2년에 10배 못 벌어본 사람 있나요? 증권맨 하면서 다 해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안 깨지고 저 사람들 직장 생활 하면서 매일 이걸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증권맨이잖아요.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IPO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자산을 차분히 불려갈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서 그 정보를 드리는 거가 이 유튜브를 하고 매크로를 얘기하고 하는 거에 대한 저의 어떤 의도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네. 우리 우정님, 롱쟁이들의 문제는 꼭지에서도 더 오른다고 주장하고 숏쟁이들의 문제는 바닥에서도 더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다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변곡점이면 롱쟁이든 숏쟁이든 포지션 고집하면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원금까지 다 잃게 되죠. 이거 우리 뭐 강 이사님도 늘 하시는 얘기고. 지금 자리는 더 하락할지 여기가 바닥인지 아무도 모름. 사실 김우정님이 지금 자리를 하셨지만 네. 시장에서는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여기가 더 하락할지 바닥인지는 매 순간 모르는데 그 다음 말씀. 요즘 강 이사님은 너무 확신에 차 있는데 위험해 보임. 자, 요것도 알고 계시잖아. 제 개인 유튜브에 와가지고 댓글 막 그렇게 달아요. 네. 막 야 너 좀 건방져 보인다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래서 옛날에는 빡쳤어. 딱 보면 나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빡이 쳤어요. 막 열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하트 빡 엄지척 딱 눌러서 그냥 나와버려. 뭐가 달라지신 거예요? 뭘 내가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어. 뭐 유튜브 여기서 나 얼굴도 못 본 사람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면 됐지. 이거 뭐 거기다 1대1로 상대할 거 없다. 뭐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고객들이 와서 다른 게 아니고 업자들이 와서 달아요. 업자들이 네, 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노이즈를 만들어서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실제 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저건데 분명한 건 이게 무슨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입장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윗방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집을 1년 반 동안 부렸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뭐 책도 내고 여러 군데서 불러오고 그랬죠. 자, 장기를 둔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제가 위로 꺾는 게 낫겠습니까? 다 묻어서 올라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 제가 그 늘 얘기하는 게 전문가가 자존심 부리면 고객들 다 죽거든요. 그거는 전문가가 자존심이 무너지면 어떻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보급형 전문가인데 나는 뭐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방송에서 안 부르면 그냥 조용히 주식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트레이딩을 하고 주식을 사고 하는 거 2200에서 2100까지 안 밀리는데 주식 안 사면 바보죠. 거기서 인버스 때려박는 건 그건 완전히 기억니은도 모르는 그거는 그 완전 하수예요. 제가 주식 24년 했는데 그 정도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연합인포에 와서 여기서 1시간씩 이거 깔아주고 내가 연합인포 나오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보급형 전문가 할 때 영상 켜놓고 1시간씩 얘기하게 만들어준 데가 여기라서 내가 여기서 섭외하면 딴 데 안 가. 여기부터 제가 정해놓고 내가 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거 한 건데 이게 거기 와서 제가 리딩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 내일 올라간다, 모레 올라간다. 그리고 어떤 종목 얘기는 제 입에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힌트도 안 주시나요? 아니, 업종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근데 제가 사야지. 사놓고 방송에서 얘기하면 네가 먼저 사놓고 얘기했다. 아니면 안 사고 얘기하면 너도 안 사고 왜 얘기하냐. 금감원에서 너 일로 와봐. 너 자꾸 팔고 사고 하는데 너 이거 한번 증명해봐. 복잡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얘기는 유튜브나 이런 공공 매체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뭘 사도 먹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거고 그 임무가 끝나고 나면 하락 전문 브로커, 하락 전문 고급형 브로커 그리고 정말 그 쉐르파 하산 잘 할 수 있도록 손잡고 내려가서 다음에 또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정도만 하면 저는 제 임무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리세션이라고 한 토막이 굉장히 떠 있어요. 붕 떠 있어요. 컨셉 자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쉘파. 그거를 리세션이 오면 100% 주식시장은 깨집니다. 안 깨진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설명해드리고 이해하셨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오케이? 오케이. 리세션이 오면 주식시장이 빠진다라는 관점은 네.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네, 거죠? 똑같습니다. 뭐 경제 전망이라든가 시장 전망이 호떡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뒤집고 그렇게 할 게 없죠. 계속 가는 겁니다. 이벤트가 소진될 때까지 그 상태에서 지수가 1800을 가 있든 2600에 가 있든 리세션이 와서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그게 돌아 나가는 걸 보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GDP도 있고 실업률도 있고 소비도 있고 ISM 제조업 지표도 있고 생산, 소비, 투자 모든 관련된 부분에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이라든가 투자 같은 것들이 바닥을 찍지 않으면 시장이 돌려지지가 않아요. 역대급 데이터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잠깐 증시가 반등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0포인트나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2600, 700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갈 수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경기 사이클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페드가 금리를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걔들이 저렇게 급하게 올려놓고 여기서 돈을 다시 풀어주잖아요. 예. 그러면 소비를 살려야만 소비가 돌아가야만 공장이 돌아가고 그래야 고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비가 다시 회복이 됐을 때 비용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소비 증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음번에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 유동성을 부양책으로 바꾸는 사이클의 핵심 키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소비를 여기서 돈을 풀어주면 다시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 다시 올라가고. 네, 그런데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 코스트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 임금도 낮고 지대도 임금도 낮고, 잘 많이 안 오르고 네, 원자재도 낮고, 원자재도 싸고. 네, 다 낮아진 상태라 막 부양책을 해서 돈을 막 뿌려줘도 소비로 막 빨아들여서 경기가 점점 좋아지는데 물가는 안 오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돼야 페드는 부양책으로 바꿉니다. 부양책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여기서 긴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피벗이 나오면 고원지대가 동결로 해서 쭉 끌고 갑니다. 이 동결 구간에 가장 주식을 할만할 겁니다. 이 동결을 시키면 경기는 안 부러진 상태로 금융정책으로 인한 컨틴전시한 이상한 이벤트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다가 동결하는 구간에서 가장 핫한 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페드가 보고 경제도 괜찮고 금리 수준도 버티네? 같이 가는 거죠. 거기가 평행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레토 최적점인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내리기 시작하면 경기 부러진다는 걸 개런티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리세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페드가 증시 부양을 위해서 금융시장을 위해서 돈을 풀어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냥 풀 이유가 없어요. 이대로 버티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연금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지금 산적한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돈을 풀어주겠습니까? 잘 돌아가는데. 그게 안 돌아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풀어주기 시작하는 건데 풀어준다는 얘기는 금융이 완화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금리를 고원지대를 형성해서 동결을 하더라도 QT는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960억불씩 계속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동결이라고 해서 그게 완화책이 아니고 부양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도 긴축 중인데 긴축 속도와 강도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07년도 뭐 이런 데 오기 전까지 금리를 고원지대로 올려놓고 막 8개월, 15개월 이렇게 금리가 동결된 적이 있어요. 예. 거기가 진짜 꿀이거든요. 주식시장에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생산과 소비가 부러지는 신호가 경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딩 양식이 교회 첨탑처럼 이렇게 생긴 아주 짧은 고원지대를 형성하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올 수 있어요. 인플레 기간에는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끌어당겼는데 경기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얼른 내려버리는 이런 상태가 오는 거고 아서번즈가 이미 한번 실험을 했어요. 1970년대 이전은 볼 필요 없어요. 그건 뭐 대공황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안 나타나 이제 그런 거 없어. 우리 서프라임하고 지금 팬데믹까지 나왔는데 대공황 안 왔으면 없는 거야 이제. 그보다 더한 건 없어. 소련이 아니야.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미사일 날리는 거 아니면 대공황 없어.
그런데 리세션이라고 하는 건 전부 페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서번즈가 할 때요. 금리 올려놓고서 실제로 인플레가요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튀어올랐어요. 물론 거기에는 원유 시장에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원자재 수급과 공급이 캐펙스가 충분히 소요가 되지 않았고 수요는 많이 끌어당기면서 캐펙스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의 전쟁, 걸프전에서 전쟁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수반했다는 거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하고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핵심은 인플레라고 하는 거의 기저, 그러니까 풀을 맨다라고 하면 위만 딱딱 끊어서 하면 다시 비 오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다 뽑고 제초제까지 싹 뿌려놓고 그리고 다시 비료를 줄 거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사실 보면요. 파이낸셜 컨디션, 금리는 막 올랐잖아요. 네. 올랐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하는 파이낸셜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환경지수 예. 그거는 완화로 들어갔어요. 오히려 예. 왜 그러냐면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거 조금 세 보겠습니다. ISLM 곡선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거예요, 그죠? 예, LM 곡선 이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 IS 곡선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이자율을 올렸다 냈다 하면 실물 경제가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동이 언제부터 안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거의 두 가지 큰 축은 뭐냐? 예전에는 대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돈이 풀리고 조이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간접 금융시장이라고는 주식시장이 들어와서 스펙부터 시작해갖고 돈을 직접 조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금융시장의 영향이 간접 금융시장, 돈을 이렇게 예대를 하는 시장보다 더 커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첫 번째 발생했고, 두 번째는 외국하고 거래가 무역 규모가 글로벌화되면서 200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막 미국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돈을 요만큼 풀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자율을 낮추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더 빨아나가.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IS 곡선에서 있는 단순했던 이자율 정책을 외환, 익스체인지 레이시라든가 10년물 국채라든가 이런 변수들을 넣어서 종합해서 만든 게 파이낸셜 컨디션입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그 파이낸셜 컨디션이 완화됐어요. 작년 4분기부터. 그러니까 미국 지수 안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 놓고 쇼치라고 하겠어요? 그럴 리는 제로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페드가 그 파이낸셜 컨디션을 꿋꿋하게 조이는 추세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잠깐 조정 주는 건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기준금리만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한 기준금리 보시면 안 되고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뭐가 안 먹힌다 그러면 불러요. 이렇게 은행장들 불러서 야 니들 대출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너 그러고 너 저거 하는데 배당 이거 너 자꾸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각하고 그러는데 너 자꾸 정책을 조율을 해버려. 그리고 선물 옵션이나 막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너 저기 하는 거 증거금 있잖아. 그거 100%씩 내든 거 150%씩 내. 그러니까 시장의 돈줄을 조인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외환시장이나 개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금리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2년물 국채금리와 페드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긴축 없어요. 긴축 안 나와요. 더 이상. 금리 25bp 올리고 나서 끝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중요한 건 요렇게 하고 나서 고원지대가 나올 때 지수가 고점 어디 찍는지 딱 보시고 거기서 어느 정도 주식도 정리하고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거기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은정 씨는 느낌 와요? 무슨 말씀 오늘 하실 거? 당신의 저녁 식사 상대는 누구랑 드시고 저녁 식사 상대는 누구랑? 저는 저녁은 아내하고 먹어야죠. 아이고. 원하는 답변이 아니셨습니다. 아니 나도 살아야 돼. 최수종이 울고 갈 정도의. 나도 살아야 돼. 아이고 참. 지금 저 뭔 뜻이에요, FCO나 저게? 테슬라 CEO 정도가 나올 걸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저 뭔 뜻이요? 저같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회의론에 가득 차 있는 놈하고 식사 함께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희망을 갖지 말자. 희망은 전략될 수 없다. 냉정하게 보자 우리. 냉정하게 보자는 거고 실적 시즌 돌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오면 뭐 특히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라든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잘 나온다. 그러면 많이 잘 될 거예요. 그 소비 쪽에서 잘 나오면 지수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 실적 좋거나 전망 좋게 나오면 바닥 찍었다 이런 나오면 우리나라 주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근데 지금 부동산 문제 둔촌주공 뭐 오늘 뭐 뉴스 보니까 뭐 3월까지 시크릿으로 하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분양률 공개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 시원찮아서 그런 건가?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예, 20년 전에 신비주의를 들고 나왔던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한테 제대로 배운 거죠. 이제 분명히 아마 우리 나이 또래 됐을 거야. 신비주의 그 공개하는 양반이 신비주의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PF가 부실나서 터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11월 달에 이미 정부가 막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부동산 시장 전체의 가격 레벨이 다운되는 거, 특히 중국 같은 거 보셔야 됩니다. 중국 부동산이 빠지면 그래프가 정확하게 중국 소비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책을 푸는 거가 지금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전인대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2020년 4분기부터 돈 풀었어요, 걔네. 계속 크레딧 임펄스가 플러스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하니 돈이 막혀 있다가 돌기 시작해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V자로 빠졌다 올라온 거지. 여기 토막만 끊어놓고 30% 올랐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선 그어놓으면 빠지기 전 수준 정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나 이 금리 같은 거에서 이제 실질 경제, 실물 경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많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리세션에 대해서는 뭐 추세적인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지. 내가 보는 섹터는 잘 되는데 인플레 수혜되는 거 예를 들어 캐터필라라든가 다우존스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소비와 투자가 완전히 붕괴돼야만 빠지는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멀었다. 데이터로 확인 안 돼요. 고용지표 되게 좋아요. 리세션은 6개월 내에 리세션 판정 나오거나 데이터로 확인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생산과 소비 부분에서 데이터가 점점 무너지게 되면 시장이 지탱해야 될 무게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바이앤홀드 해갖고 롱으로 가지 말고 1, 20% 먹으면 던지고 나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빠지면 다시 사고 전략을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종목에 자신 있다고 그러면 가는 건데 업종 종목을 잘 보면 되는 건데 그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멀티플은 뭐 12개월 포워드로 하면 지금 여기 파란색인데 지금 10년 평균으로 가 있으니까 지금 10년 평균? 네,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팬데믹 레벨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 금리 3%를 올렸을 때 3% 2018년 긴축했을 때입니다. 여기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14배거든요. 14배. 포워드로. 근데 이익이 지금 4분기에 6.3% 감소했어요. 보통 리세션이 오면 평균적으로 26%, 미디언 값으로 09년도 같이 90% 빠지는 거 빼고 나면 한 18% 정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15% 정도는 더 감소해도 할 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1분기부터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그 어닝들이 그나마 GDP나 리세션을 추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거기 때문에 섹터별로 밸런스가 있을 거지만 하락하는 추세 자체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못할 거다. 야, 그러니까.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서로의 고수들의 맥락이 통하네. 지난주에 저 신영정권에 저 김학균 센터장님 나오셔가지고 딱 그러셨거든. 지금 주식은 비싸지도 않지만 그렇게 싸다고 매력적이지도 않다. 지금 딱 10년 평균이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보면 더 저거 해요. 이게 표준 정규 분포 1시그마를 넘어서서 2시그마하고 중간쯤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2시그마에 걸렸다. 그럼 무조건 숏이에요. 95% 신뢰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통계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욕심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이 변동폭을 추세선에 대고 리그레션을 돌려서 정규 분포를 만들어 보면 웬만해서 사람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고 이걸 보면 단 한 가지 좀 지금 괜찮은 건 EPS 추정치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우리 안 좋을 거야. 우리 안 좋을 거야라고 이미 추정치를 많이 내려놨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 때 요거보다 조금만 좋게 나오거나 그 정도만 맞추면 실적 반영했네. 잘했네. 선방했네. 그리고 주가 들어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여지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거 말고 프리 어나운스먼트가 또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자료에 없는데 그것도 실제로 보면
많이들 엄살을 떨어놨어요. 기업들이. 네, 기업들이. 근데 그거보다 보통의 경우에는 80% 이상 기업들이 여태까지 20년 동안 자기들이 이만큼 실적 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비트를 못하는 기업들은 20%밖에 안 돼요. 10개 중에 한두 개. 나머지는 다 비트예요. 그러니까 비트를 못하는 게 나오면 쇼크가 나와서 갑자기 20% 빠지는 거.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한테 조금 좋은 거는 해외 쪽에서 투자하는 거가 이 미국에서 예. 펀드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가 되는 거. 이렇게 내려오면 요렇게 들어가는 마이너스 거 쪽에 있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나온다. 거지. 예. 오케이. 그럼 나와서 어디 갈 거냐? 싼 데로 가는 거지. 유럽 가고 중국 가고 한국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한테는 좋은 거가 되는 거고 달러 그래요. 약세에 대한 엑스큐즈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달러 강세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주식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딱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미국이 이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살살살살 팔아서 하다가 갑자기 알루미늄 깡통이나 PT병을 들이마셔보면 가만히 버티다 갑자기 팍 찌그러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아마 증시가 어. 리세션 기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저기서 막대기에서 파란 부분하고 희끄무리한 부분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 이게 ETF 종류별로 뭐 액티브냐 이거 그 차이일 겁니다. 그 차이? 네, 제가 그 저기 오케이. 법률을 안 어쨌거나 갖고 이제 와서. 미국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네. 그렇죠. S&P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며칠 전 자료인데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근데 파이낸셜 컨디션인데 이게 하얀線이 파이낸셜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연준이 계속 돈줄을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줄 쥐고 하얀 선이 올라간다는 건 하얀 선이 올라간다는 거는 돈줄이 죄는 돈줄 쪄인다. 네, 파이낸셜 컨디션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세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정확하게 거기서부터 바닥 잡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지니까 살살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었지만 금리 말고도 다른 많은 변수들이 네. 사실은 완화로 돌아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리세션이 없고 그런 거고 상관없다고 그냥 연준이 봐주고 있는 거야. 지금 초크 조였다가 살짝 풀어주고 죽지 않게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리세션 끝났고 뭐 경제 뭐 페드가 원하는 정책이 다 막 종료가 됐고 그게 선반영됐고 아니 그냥 잠깐 봐주는 거야. 이거 다시 끌어올리면 또 죽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요 정책으로 끌어올린 거가 실물 경제에 스며들고 흡수돼서 이펙트가 나오는 기간이 지금 남은 겁니다. 그 기간을 잘 참아내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요걸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트레저리 스프레드 그러니까 여기 이거죠. 이제 이게 일드 커브 인버전, 일드 커브가 거의 20개, 30개 돼요. 뭐 10년하고 2년, 10년하고 3개월, 10년하고 1개월, 그다음에 뭐 5년하고 이거를 다 봤을 때 그걸 100이라고 나왔을 때 80% 정도가 다 일드 커브 인버전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금융 시장에서 조일 수 있는 밸브가 100개인데 그 중에서 80개가 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런데 그게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 세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오는 거죠. 딴 거 없네. PPC가 저 선이 예. 확 치솟았는가를 보니 예. 저 뭐 80년대 90년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예. 2000년 2001년 저때 확 치솟았다가 경기 침체 예. 음영 처리돼 있고 2007년 또 서프라임 터질 무렵에 또 한번 확 치솟았다가 또 경기 침체 왔네요. 예. 그 와중에 지금 또 확 치솟았네요. 그렇죠. 2018년에 이걸 떼다가 2018년 2018년에 할 뻔했다가 그렇죠. 저 경기 침체라고 저 실같이 또 요거는 2020년에 팬데믹. 팬데믹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을 떼어다가 이렇게 붙여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붙여보면 10년 주기로 딱 이제 되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일드 커브가 인버전 된 다음에요. 이 빨간색 네. 화살표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인버전 된 다음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리세션이 발생해요. 그래요. 맞아요. 정상화돼. 왜 그러냐면 페드가 경기 침체 오네라고 하면서 금리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면서 오는 건데 그러면 대출이 더 풀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십시오. 대출은 금리를 올릴 때 더 풀리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대출이거든요. 론 그로스거든요. 대출 증가율이 파란색. 예, 파란색.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 대출이 막 증가. 은행 입장에서도 빨리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러다가 정상화 되기 시작하면 역마진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대출 안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밸브를 다 조여놓고 한참 기다리는 정책들이 나오는 거가 금리 인하 시부터 본격적인 리세션이 온다. 그거를 리세션이라고 하는 건 8번이라고 하는 그 페드 말이에요, 전부. 2020년 빼놓고는 다 페드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림자로
일드 커브 인버전이 나오는 거고 페드가 중간에서 이쯤 되면 됐다라고 한 건 2018년이 있는데 그때는 트럼프가 중미 무역 분쟁 어쩌고 이거 하면서 막 개입을 하면서 이게 낮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경제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시차 관련된 겁니다.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제 페드가 기준금리를 확대를 해놓은 걸 이렇게 본 건데 페드가 이렇게 요 옅은 선으로 가는 건 페드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오른쪽 스케일로 보시면 네. 내려가면 올라가는 스케일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ISM 제조업 지표가 65에서 쭉쭉쭉쭉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페드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시차를 두고 이게 내려온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50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생산 쪽에서는 리세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1년 정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M 여기서 다시 돌린다 그러면 그리고 시장 올라가 준다 그러면 더 살 때가 아니라 주가 올라주면 거기서 잠깐 팔고 기다려야 된다. 또 내려가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차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가 6개월, 8개월, 12개월 이런 레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계기판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차트 보고 그냥 수급 보고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보고 기껏해야 페드 이거 기준금리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980년대 이후에 개량경제학과 수리경제학이 들어가면서 이 금융정책 공황 안 생기잖아요. 돈 막 뿌리고 막 찍어내고 막 그 저기 M2 회전율 통화 회전율이 안 돌아가니까 통화를 2배 엎어가지고 막아버리잖아요. 그거는 다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틀 안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다가 산책하다가 뭐 영감 얻어갖고 그냥 뭐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게 보면 또 지금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잦아들어야 되는 건데 ISM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부러졌으면 다 돈을 풀었잖아요. 지난번에 설명한 거잖아요. 빨간색이면 ISM이 좋아지다 나빠지는 경기가 침체 오는 국면에서 금리를 다 내렸어요. 이렇게 다. 다 내렸어요. 그 페드가 가만히 있은 적이 없어요. 다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가 재고 수준이 낮고 여기서 돈 풀어주면 다시 올라가 원자재가. 그래요. 예, 그렇게 되고 이걸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임금 상승률이 아직은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돈 풀어주면 또 올라가요. 안 내려와요 이게. 그리고 실질 소득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동산, 여기 부동산 쉘터입니다 이거. 다른 거는 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굿 이게 뭐냐면 상품들 상품 시장 이거 내려오죠 이거. 제일 오른쪽은 뭐죠? 이거는 이제 서비스죠. 올라간다고 해도 먼슬리로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쉘터는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예. 주급이 예? 주급이. 예. 근데 더 신기한 건 이게 이렇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다 이 모양인데 전 세계가. 일본만 불쌍하죠, 얘들. 그래요. 니들은 좀 그렇게 돼야 돼. 니들은 좀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렌트가 100이 오르면 집값이 얼마 올랐느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렌트가 100이 올랐어. 그러면 렌트가 지금 떨어지면 되는데 집값은 이미 120, 150이 올랐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지금 보면 40이 더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40이 요거보다 렌트 US가 보는 거가 집값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보다 더 오른 집값을 얼마나 잡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내리고 나서 이제 다시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이런 물가 자극 요소들이 다시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완화책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긴축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돈을 다시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세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슬라이드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그 슬라이드를 한 20장 제가 여기 올 때는 한 20장씩 준비해요. 근데 오늘은 힘 빼고 하려고 준비했어요. 오케이. 이거 그래요.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를 생산과 소비와 고용 시장으로 봤을 때 고용 시장은 아직도 멀었어요. 6개월 돼도 이건 리세션 신호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세션 신호가 다 확인되기 전까지 계기판이 다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너무 많이 풀베팅하거나 음흠. 때려 박아가지고 윗방향으로 보고 상승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케이. 말씀드립니다. 딴 거 없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강 이사님을 비롯 외롭지 않으셔. 이렇게 제가 보면은 우리 국내에도 강력한 하방론자들이 없잖아. 있어요. 아 그래요? 있는데 네. 소개 좀 시켜주시죠. 외로워서 안 되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하는 거는 그거지. 과거의 경험상 이렇게 먼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월간 차트 같은 거에서 뭐 20 MA, 50 MA 같은 거 뚫고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원위로 가느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몇 달은 또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없고 막 그거 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때 빠졌던 거 이상으로 빠졌던 게 과거에 2000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이랬다 이런 상황이나 이제 그런 유예요. 맞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하락장이 약세장이 끝나지 않은 와중에도 나올 수 있는 반등 차원이다라는 이제 설명이고 또 이제 강세론자들은 이제 좀 그만하자. 어? 뭐 그렇게 꼭 다 망해야 되겠니? 이런 거지. 아유, 이제 해바라기에 우리 저 오태식이 대사가 나오는 거지.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훈이 나겠냐 근데 아닌 말로 4,000포인트를 갖다가 4,000포인트 S&P 500 기준으로 4,000포인트라는 추세선, 200일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좀 뭐 며칠 이렇게 좀 밀린다 합시다. 그런다 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 월봉 차트는 저도 되게 신뢰하는 지표거든요. 월봉. 예. 뭐 월봉 지지선에 걸렸다. 그러면 사실은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주의 깊게 계속 봤던 건 뭐냐면 지금도 FOMC 끝나고 나면 제가 거기서 지금 종목 발굴하고 업종 보느라고 되게 지금 제가 허리병이 도졌거든요. 파느라고.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먹은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앞으로 먹을 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지수로 먹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빠져도 지수로 먹을 네. 자리는 빠져도 천천히 느리게 빠지기 때문에 지수는 폭이 10% 빠지는데 거기다 레버리지 3배짜리 해갖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30% 먹으니까. 근데 그거 지금 레버리지 쳐갖고서 인버스 들어가면 그 망해요. 반등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망하거든요. 근데 종목은 많이 빠질 때 잘만 받아 먹으면 20-30% 금방 나와요. 그래서 지금 ETF나 이런 것들 매매해요. 저도 윗방향으로 보지 밑으로 안 봐요. 그런데 FOMC 끝나는 것도 있고 실적 발표 어느 정도 잘 나고 그러면 한두 분기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수가 옆으로만 기어도 해먹을 게 있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직 매크로 이슈를 완벽하게 놓고 상황 해제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FOMC 끝나고 나면 2월 중순까지 반등하고 지금 신용 잔고도 다 털렸고 거기서 뭐 되거니까 15조 원더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는 이사철 끝나고 나서 3월 이후에 13조 원 되고 이거 뭐 저기 고객 예탁금은 43조 밑으로 들어가는 뭐 38조 이 정도 되면 뭐 정확하게 될 겁니다. 금리 수준으로 해서 리그레이션 돌려보고 뭐 트레이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왜 방송에서 얘기해요?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고 AS도 안 되고 종목 뭐가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있다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거 좋은 리오프닝 되고 뭐 화장품 가고 항공주에 대해서는 뭐 환율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 환경에서는 뭐 다 턴어라운드 하고 LC치가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거 뭐하러 해요? 만약에 내일 갖고 상황 바뀌면 업데이트 안 되는데 근데 경제는 아마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리세션이 분명히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수염은 언제 깎으시는 거예요? 리세션 종료되면 자르겠습니다.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턱이 막 추워서 그래요. 네,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